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땐 진심으로 축복했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치매 아닌가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평생 쌓아온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식과 며느리에게서 그런 모욕을 받는다면 숨이 막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절망 속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결국 자식들 손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제 존엄을 끝까지 제 손으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반드시 꺼내들겠다고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날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는 따뜻한 미래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재산과 집안 문제를 두고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들마저 점점 제 곁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치매였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제 옆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모든 것을 걸고 써내려간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의 기록입니다. 며느리가 절 치매라 모욕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그 유언장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게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저 행복했어요. 아들이 외롭지 않게 됐다는 안도감, 또 제게 딸 같은 사람이 생겼다는 설렘이 가득했죠.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다. 딸처럼 생각할 테니 언제든 의지해라. 그 순간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지던 걸 기억합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만 해도 이 관계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차리고 명절이면 손발을 맞추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힘든 집안일을 하면 며느리는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고 저는 속으로 정말 복받은 거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류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에 며느리가 짧게 대꾸하는데 그 속에 미묘한 비꼼이 묻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밥은 좀 했니? 하고 물으면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말하곤 했죠. 어머니, 요즘은 다 사먹는 세상이에요. 굳이 힘들게 왜 해요? 말은 맞지만 왠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저를 향한 존중보다는 귀찮다는 마음이 더 묻어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늘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며느리의 눈길은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결정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 이야기할 때 며느리는 꼭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라 하고 넘겼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집안의 주인인데 이제는 내 말이 무시되는구나 하는 씁쓸함이 쌓여갔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결국 재산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과 땅, 그리고 몇 가지 금융자산이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나중에 저희 거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 바꿔두면 어때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저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의 속마음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잠시의 농담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차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게 저 아이를 욕심나게 만든 걸까? 아니면 아들이 시킨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얽히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는 대놓고 미묘한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말만 꺼내면 바로 맞받아쳤고 아들은 눈치를 보며 점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사이에 껴서 힘든 아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갈등은 결국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었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제게 시선을 고정시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시던데 혹시 치매 아닌가요?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숟가락이 제 손에서 덜컥 떨어졌고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고개만 숙였고 다른 가족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순간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준비해온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시작합시다. 여러분,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남보다 더 아픈 게 바로 피부티에게서 등을 돌려지는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의도는 곧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제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잠시 어디에 두고 깜빡하기라도 하면 바로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잊어버리셨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약속 시간을 착각해도 곧장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말했지요.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그냥 걱정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은근한 조롱이었고 다른 가족들 앞에서 저를 무너뜨리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하고 말리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점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와 같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정말 내가 이상해지는 걸까? 밤마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눈빛은 아직 또렷한가? 내 말은 또렷한가? 나는 아직 나인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제게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그들의 욕심이 문제라는 걸요. 며느리의 진짜 속내는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인데 재산 정리를 조금 미리 해두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곧장 덧붙였습니다.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미리 제 이름으로 옮겨두면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혹시 병이라도 생기면 번거롭게 절차 밟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그 순간 느껴지십니까?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제 가진 걸 빼앗으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사세요. 요즘 기억도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아내 말대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 내 살과 피가 된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에 따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제 손을 꼭 잡고 따라다니던 모습,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며 활짝 웃던 얼굴, 힘들 때마다 엄마 내가 있잖아 하고 말해주던 그 아이, 그 모든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와 함께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눈물이 솟구쳤지만 겉으로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배신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어쩌면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걸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했던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날 밤 눈물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는 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도 따라가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천장에서 희미하게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가 사각사각 귀를 긁었고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축축한 눅눅함을 실어왔습니다. 이불 끝이 발목을 스치는데도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끝은 이유 없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어느 때는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어느 때는 새의 날갯짓처럼 가볍게 뛰었죠.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혹시 정말로 기억이 흐려지고 있는 걸까?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책상 위에 앉아 일기장을 펼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대별로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은 오전 9시에 약을 먹었고 12시에 우체국에 갔다가 3시에 마트에서 장을 봤다.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 투명 파일에 넣고 문 앞에 붙여둔 메모를 큰 글씨로 바꿔 붙였습니다. 가스 끄기, 문 잠그기, 약 먹기.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모든 확인을 해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꾸만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치매 아닌가요? 그 한마디가 내 숨을 안쪽에서부터 옥죄었죠.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가 사다 놓은 최신식 알람 약통이 놓였고 타이머가 울릴 때마다 금소금이 딱딱 울렸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기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때마다 마치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식은 반찬에서 비린 냄새가 살짝 올라왔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들 사이로 젖은 철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작은 냄새 하나에도 제 마음은 휘청였습니다. 이 냄새를 며느리가 맡으면 또 말하겠지. 이러다 병난다고. 아들은 점점 전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뚝 끊긴 뒤 귓속에 진공이 만들어진 것처럼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멀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밤이면 발바닥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내려가 주전제 물을 올리면 가스불 켜지는 칙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물 끓는 소리는 조용한 집을 휘감아 오르다가 이내 하얀 김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끓는 물에 생강을 조금 넣어 마셔도 속이 따뜻해지기 전에 마음부터 시려왔죠.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나는 아직 또렷하다. 오늘 하루도 기록했다.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카드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기는데 계산대 직원이 할머니, 다음 손님이요 하고 재촉하더군요. 그 순간
손이 엉켜 영수증을 흘렸습니다. 뒤에서 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이, 저런 분들은 보호자가 같이 다녀야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허리를 굽혀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코끝에 스쳤고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스팔트 위로 차들이 일으키는 바람이 허벅지 사이를 스쳤고 신발 밑창이 달아 얇아진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보호자라, 난 아직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 말이 가슴에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트는 제가 갈게요. 혼자 다니시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나는 괜찮다. 괜찮아 보여도요. 이미 잊어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 말이 칼날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고리 금속이 손끝에서 차갑게 식었고 등 뒤의 나무 문이 뻣뻣하게 등을 밀어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셔도 숨통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만년필, 결혼사진, 아이가 초등학교 때 만든 서툰 종이학,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 사본, 정신과, 신경과 인지기능 검사표. 종이마다 제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은 분명했어요. 정상 범위. 의사의 필체는 둥글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준비했다. 나는 스스로를 기록했고, 검사를 받았고, 증거를 모아뒀다. 그러고는 변호사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짧게 문자를 보냈죠.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은 잔인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을 삐끗했고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밤마다 한기가 들었어요. 주방 타일이 맨발에 닿을 때마다 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고 새벽 4시쯤이면 늘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낮아지는 복도, 문고리가 멀어져 손이 닿지 않는 꿈. 문을 열려고 하면 손이 젖어 미끄러지고 뒤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치매 아닌가요? 그 속삭임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잠에서 깨어도 심장이 탕탕탕 벽을 치듯 뛰었습니다. 알람은 5시에 울렸고 나는 불을 켰습니다. 전등 불빛이 하얗게 번져 천장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의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일 때면 나 자신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또렷하게 말해. 오늘 날짜와 요일은? 그래, 맞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날짜와 요일, 오늘 해야 할 일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나갈 때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 대기실에서 혈압을 재고 있는데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노모를 다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자꾸 움직이면 기계가 잘못 나오잖아. 짜증을 섞은 목소리, 눈에 띄는 인내심 없음. 노모의 눈가가 축축해지는데도 그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저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많겠구나. 병원 복도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갈 때 고무 바퀴가 바닥을 끌며내는 끼익 소리가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기록도 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인지기능 문제 없음. 그 한 줄이 제겐 방패 같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가방 안쪽 깊숙이 넣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방패는 금세 흠집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습관처럼 제 말을 교정했고 아들은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녁상에서 소금의 양을 두고도 말다툼이 났죠. 어머니, 짜게 드시면 안 돼요. 혈압, 내 입은 내가 안다. 아, 진짜 말을 해도. 숟가락이 그릇에 세게 부딪혀 금속성 울림이 식탁 위를 지나 방구석으로 튕겨갔습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더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말하면 말이 꼬인다고 천천히 또박또박 눈을 맞추어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떠올릴 때도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보며 심호흡을 먼저 했습니다. 현관 오른쪽, 신발장 위, 파란 접시 옆. 그렇게 위치를 말로 꺼내면 놀랍게도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훈련을 시키듯 하루를 지났습니다. 걷는 걸음 수를 셌고 계단의 개수를 셌고 약통을 열 때마다 손등에 작은 점을 찍어 체크했습니다. 어느 저녁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증빙 서류는 충분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입안에서 그 단어를 굴려보니 쌉싸름했습니다. 그래도 삼켰습니다. 그러던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타는 듯 했고 오른쪽 관자놀이가 쿡쿡 찔렸습니다. 컵을 들려는데 유리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컵이 깨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발을 빼다 미끄러져 주저앉았죠. 바닥 타일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척추까지 올라왔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달래며 빗자루를 잡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고 머릿속이 손뭉치처럼 둔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간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셨어요? 이래서 제가 한다니까 그 말투. 조급함과 혐오가 섞인 그 얇은 톤. 저는 그 목소리를 뚫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두 손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잡아당겼죠.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박히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어두워졌습니다. 머리맡 어딘가에서 물이 끓는지 부글부글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고 냄비 및 가스 냄새와 바닥 세제에 레몬 향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두근거렸고 귓속에서는 매미 소리 같은 이명이 울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몸이 사라지는 느낌. 가벼워졌다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어깨를 흔드는 손길이 느껴졌고 어디선가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 쓰러지셨어.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발소리가 쿵쿵쿵 다가왔고 어둠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엄마 들려요? 입술이 마르고 혀는 모래처럼 거칠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얼음을 수건에 싸서 제 이마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며 정신을 잠시 붙잡아줬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점점 커지는 그 소리가 공기를 흔들며 다가왔고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설 때 유리창이 아주 약간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금속 들것이 펼쳐지는 소리, 낯선 손들이 제 어깨와 허리를 받치는 느낌. 스트레처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니 형광등 불빛이 새하얗게 번졌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천장의 네모들이 내 위를 흘러가며 밀려났습니다.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스며들었고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가요. 그 목소리가 며느리인지 아들인지 순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의식 한때 소실, 현재 반응 회복 중. 혈압, 네, 확인차가 흔들릴 때마다 몸이 들썩였고 천장에 붉은 경광등이 창으로 스며들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불규칙한 파도처럼. 그 사이로 여러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비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손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여 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살짝. 구급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람 속에는 먼지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 울고 있는지 흐느낌 같은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고 천장 스피커에서 딩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확인했고 손목에 차가운 띠가 채워졌습니다.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톤. 여기 계셨군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 변호사였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느슨하게 풀리던 매듭이 다시 묶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보호자분들 잠시만요. 몇 가지 검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 끝에 복도 끝에서 며느리의 핸드폰 진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얼굴빛이 변했고 아들은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의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 형광등의 미세한 윙윙거림,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삐 소리가 서로 얽혀 하나의 긴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허파를 채운 공기가 차갑고 묵직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때 복도 너머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전원이 모이셨다면 오늘 준비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아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불빛 사이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실 안 공기는 이상하게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지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은 살짝 싸늘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돌려 옆에 놓인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툼한 종이 더미.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절 치매라고 몰아붙였던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제 안에 차가운 각오가 있었죠. 저는 이미 오랫동안 변호사와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혹시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 어쩌나?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면 어쩌나?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유언장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죠.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제 삶의 기록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효를 다하지 않는 자, 나의 존엄을 무시하는 자, 그 누구도 상속받을 수 없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효자, 효부처럼 굴다가 뒤에서는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이 제게 무슨 짓을 할지 알았기에 저는 미리 길을 막아둔 겁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가 무너질 거라 믿었을 겁니다. 아들에게조차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치매라는 단어를 흘려보내며 제 이미지를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병원에서 받은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챙겨두었다는 걸. 제가 일기장에 날짜별로 기록을 남겨왔다는 걸.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멀리 떨어진 은행 금고의 서류를 보관해왔다는 걸. 그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공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류철이 열리며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글자들을 짚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의 방패이자 나의 칼이다. 여러분,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모든 걸 상속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았으면 법적으로도 힘을 잃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상속인께서는, 즉 어머니께서는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시며 이미 수년 전부터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이 유언장에는 특정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죠.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생활비와 집은 당분간 제 이름으로 유지한다. 둘째, 상속은 단순한 혈연만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제 존엄을 짓밟은 자는 그 어떤 재산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걸...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제 송을씨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준 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여기서 여러분이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 진정으로 지켜준 이가 누구일까요? 아들? 며느리?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저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스쳐간 얼굴은 의외로 가까운 친척도 친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늘 곁에서 묵묵히 챙겨주던 손녀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와서 저와 밥을 먹어주던 그 아이,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며 웃어주던 그 아이, 제가 일기를 쓰면 옆에서 그림을 그려주던 그 아이. 여러분,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혈연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켜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속인은 손녀에게 한정됩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이게 진심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모든 걸 보고 있었어. 치매가 아니야.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만만했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듯 사라지고 아들의 눈빛에서 당황이 흘러내리는 순간,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차분히 제 선택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더 치열한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변호사의 입에서 상속인이 손녀라고 발표되자마자 며느리의 미소는 쫙 갈라졌습니다. 볼 옆이 굳고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다 제게 꽂혔고, 그럴 리 없다 는 말이 목젖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삐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바닥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이건 조작이에요.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증됐습니다. 날짜와 서명, 의사확인서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요? 그 질문 뒤에 붙어 있던 말이 들렸습니다. 왜 내 것에서 나를 빼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호흡이 폐 깊숙이 내려갔다가 올랐습니다. 상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네 아내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멸치 국물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는 병실에서 말 대신 고요가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두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제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불효했을 수 있어요. 근데 손녀한테 다 주신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가 어머니를 돌봤습니까? 제가 장 보러 다니고 약 챙기고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돌봄이 아니라 통제였다. 네가 나를 치매라 부르던 그날부터. 아들이 울컥 소리쳤습니다. 그건 상황이 그랬잖아요. 엄마가 자꾸 잊어버리고 넘어질 뻔하고 나도 걱정돼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지 기능은 정상입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일기, 영수증, 복약 기록,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셨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철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였던 것처럼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휘갈겼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예요? 불효자라는 낙인 찍으려고
유 원장에 그런 말까지 넣으셨어요?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낙인이 아니라 기준이다. 내가 남은 힘으로 세운 마지막 기준 잠시 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소란을 허용하지 않았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검은색 법전들, 창밖으로 내려앉는 늦어름의 빛, 커피 향이 옅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 의자 등받이는 단단했고 탁자 표면은 손바닥을 얹으면 아주 미세하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손녀가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아들은 며느리 옆에 앉았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조항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숨이 모였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조금 싸늘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천장 송풍구에서 슥 하고 내려왔죠. 며느리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유 원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봉투에서 서류를 뽑았습니다. 그 주장은 이 문서들로 반박됩니다. 작성 당시의 진료 기록, 의사소견서, 그리고 공증인의 확인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누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랑 상담 한 번 안 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만 흔들림이 곧장 단단함으로 굳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낀 순간부터 나는 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때 며느리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며 거친 소리를 냈지요. 좋아요. 그럼 진짜로 한번 따져봅시다. 상속을 손녀한테 몰아주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현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은 가족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가족이 나를 무너뜨릴 때 그건 더 이상 가족을 위한 돈이 아니었다. 회의실 유리창 밖으로 구름 그림자가 건물 외벽을 천천히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그림자가 테이블에 드리워지고 다시 밀려나가고 돌아오고 마치 시간을 재촉하는 모래시계처럼.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추가로 어머니께서 남기신 부속 문서가 있습니다. 한 장은 배우자에 관한 기록, 한 장은 자녀에 관한 기록,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조건의 발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조건의 발동?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반복했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것. 이는 반복적 모욕, 명백한 경멸의 언행, 강압적 의사결정 시도로 입증될 수 있음. 위 사유 발생 시 상속 배제 조항 즉시 발동. 테이블 아래에서 내 발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그 떨림을 멈추려는 순간 손녀의 손가락이 제 손을 꼭 눌렀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작은 압력이 심장까지 닿았습니다. 아들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모욕이라니. 우리가 언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취가 있습니다. 회색 스피커가 테이블 중앙으로 밀려났고 변호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하는 미세한 잡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잖아요. 치매 아닌가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고요. 그리고
다른 날의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서류는 저한테 주셔야죠. 괜히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어머니, 혼자 다니지 마세요. 보호자 없이 다니시면 민폐예요. 스피커에서 울린 그 말들이 공기의 밀도를 바꾸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은 낮은 목소리로 건네는 법이다. 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꺾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들고 마치 초등학생처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기회를 줄 수는 없어? 그 질문이 칼보다 아팠습니다. 기회는 오래전부터 너의 옆에 있었다. 네가 고개를 돌린 것이다. 사무실 공기는 이제 금방 비라도 쏟아질 듯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커피잔에서 식은 향이 올라와 탁자 위에 맴돌았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조 자료들을 먼저 확인하시지요. 그가 내민 투명 파일에는 메모 사진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고 날짜별 영수증, 병원 소견서, 저의 서명, 공증 도장들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잉크의 붉은색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을 뱉는 소리였죠. 좋아요.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저도 더 솔직해질게요.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어머니 돈이 필요했어요.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그렇게 살고 싶었죠. 근데 어머니는 늘 나중에만 말하셨고 저는 그 나중이 끝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칼끝 같았습니다. 매끈하고 차갑고 논리적이었지만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몰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회의실 의자에 가죽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그랬다고 지금. 당신도 모른 척했잖아.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당신도 들었어. 근데 당신은 항상 조용했지. 그 침묵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의 말이 부딪혀 회의실 벽을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스태프들이 눈치를 보며 지나갔고 우리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때 제가 의자를 밀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등뼈를 곧게 세웠습니다. 두 사람 그만해라. 숨이 가라앉고 말이 똑바로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의 떨림이 멈추고 음절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과 상속은 다르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상속은 책임이다. 책임을 져야 받을 수 있다. 아들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미간을 세게 찌푸렸습니다. 책임. 네, 알겠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바꾸면 되죠? 지금부터 효도하면 되죠? 유언장 다시 쓰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이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효도는 거래가 아니다. 네가 원한 건 공정이 아니라 유리함이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조항과 부속 편지 봉인을 해제하고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에어컨 팬 소리가 멀어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커졌습니다. 틱, 틱, 틱. 봉투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두툼하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붉은 실이 X자로 묶여 있었고 봉인 스티커의 가장자리는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할 게 있어요. 그녀의 손끝이 봉투 그림자를 스쳤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저를 미워하십니까?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피부가 창백했고 목덜미에 작은 핏줄이 흔들렸습니다. 눈가에 번진 미세한 물기. 미워한다기보다 놓아준다. 제 대답은 짧았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을 울렸습니다. 아들은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 손을 깍지 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녀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의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사각. 종이 결빛이 손끝에 닿아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부속 편지에는 각 가족에게 전하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2번 두드려지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회색 정장, 낯선 남자. 그는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막 접수된 자료가 있습니다. 유언장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번쩍였고 며느리는 의자 앞으로 몸을 쏠렸습니다. 변호사는 그 남자가 건넨 작은 USB와 봉투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 제 손등 위에 얹힌 손녀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심장이 단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변호사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폴더 이름은 단 4글자였습니다. 그날의 기록. 사무실 안 모든 시선이 화면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커서가 동그랗게 돌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몸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봉투의 붉은 실이 또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밝혀집니다. USB가 삑 소리를 내며 연결되자 사무실 안에 모든 시선이 화면에 꽂혔습니다. 회색 배경 위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이름은 단 4글자. 그날의 기록. 변호사가 커서를 움직여 클릭하자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주르르 나타났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고정된 CCTV 각도에서 식탁과 소파, 그리고 주방 일부가 비쳤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치매라고 말했던 바로 그날, 영상 속에서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단정히 빗겨 있었고
손에는 수첩이 놓여 있었죠.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또박또박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 약 복용 완료, 점심 식사 준비. 저녁에 가족 모임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화면 속에 등장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잖아요? 치매 아닌가요? 그 목소리가 울리자 사무실 안의 모든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영상 속에 저는 순간 멈췄다가 곧장 수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적었다. 아직 기억은 또렷하다.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빛이 사무실에서 급격히 하얘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몰래 설치한 거예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일치하며 변조 흔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숨이 흘렀고 두 눈은 화면에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른 날짜의 파일이 켜지자 며느리가 제게 서류를 넘기라며 큰 소리치는 장면, 제가 천천히 차분히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서류다.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잊어버리시면 문제 생겨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보호자니까 여러분, 보호자. 그 단어를 꺼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보호보다는 지배에 가까웠습니다. 영상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켜졌을 때 아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제게 화를 내며 말했죠. 이런 것도 못 챙기면 민폐예요. 치매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손녀가 제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아니에요. 할머니는 매일 기록하고 계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손녀가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USB에 담긴 영상은 16개. 날짜별로, 상황별로 제가 또렷하게 생활하며 기록하고 있던 모습과 그 앞에서 며느리가 저를 몰아붙이던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변호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제 정신이 온전하다는 증거이자 며느리의 속내를 드러내는 증거였으니까요. 마지막 영상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얼굴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날, 집 거실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렇게 가다간 엄마가 정말 쓰러질 거야.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여러분, 그 한 문장이 사무실 안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아들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만 틀어주세요. 제발 그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USB 속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에어컨 바람만 슥슥 내려왔고 변호사의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일하게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공증 과정에서 새로 확보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하며 상속 배제 조항은 명백히 발동됩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테이블 표면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다 제 탓으로만 몰아가면.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를 믿을 수 없게 됐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시겠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욕심은 잠시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끝내는 빛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USB 속 영상이 모두 끝나자 회의실 안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흘러내린 바람이 탁자 위 종이를 살짝 흔들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짧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목소리는 어릴 적 제 무릎에 기대어 울던 그 아이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저며왔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번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탁자를 붙잡은 채 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눈빛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손녀로 확정됩니다. 순간 손녀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림 없는 그 손에서 저는 오래 기다려온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벌하려고 한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살아온 존엄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준 이에게 내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아들의 눈가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겨우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받을 수는 없나요?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와 상속은 다르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책임 없는 사랑에 상속은 따르지 않는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아들은 한동안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고요했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문을 열면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주방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일기 써드릴게요. 대신 그림은 할머니가 그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치매라며 부모를 몰아붙이고 욕심으로 존엄을 무너뜨리려 했던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며
스스로를 지켜낸 한 노인의 결심. 가족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단지 피로만 묶인 타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진심과 존중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끝내 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 곁을 지켜준 소녀에게 모든 걸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